조선업을 잘하는 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죠. 그게 뭐 열 몇 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중국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 한국인데 일본은 사실 이제 특수사업 쪽이 지금 자국 내 물량 소화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쓸 여력이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제일의 해군은 미국이었어요. 미 해군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경쟁자가 나타났죠. 중국이라는 또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미 해군의 수상 각종 전투함을 계산해 보면 한 290여 척 돼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300척이 넘어요. 근데 이제 몇몇 전문가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해군은 육군 공군하고 좀 틀린 점이 있어요. 삼직제 운용합니다. 그러니까 삼직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축함이 세 척이 있으면 한 척은 작전을 나가고 한 척은 기지에서 대기를 하고 나머지 한 척은 수리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300척의 군함이 있다. 그러면 실제 작전을 뛰고 있는 건 100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사시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200척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3분의 1의 전력은 어딘가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중국 해군이 오히려 미 해군보다는 더 많은 배가 작전을 뛰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어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새로 된 지금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청문회 때 얘기를 했지만, 미중 간에 향후 5년 뒤 어쩌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조야, 워싱턴을 비롯해서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붙는다, 그럼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바다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미 해군의 전투함이 한 290여 척 된다고. 근데 미 해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합니다. 그럼 290여 척 따져보면 그걸 30제로 돌려보면 80척, 90척 이 정도가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물론 대양 해군하면서 전 세계 여러 곳을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중국 해군의 주요 작전 지역은 인도 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 한 100여 척의 중국 배가 지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미 해군은 80척, 90척 되는 배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이제 바다에서 미 해군이 훈련할 때 보면 동맹국들을 계속 포함을 시켜요. 그 뭘 얘기하냐? 우리 배가 없다 지금. 친구들아, 같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남북한 간에 만약에 뭐 제2의 6.25 전쟁 같은 게 터졌다. 터졌는데 뭐 우크라이나전처럼, 우크라이나는 아니지만 중동에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동원되는 전투함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많은 지금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게 들어간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통화를 했죠.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에 관련돼서 언급도 했고, 사실 그 얘기를 왜 했냐? 그런 위기가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지만 해양 국가예요. 바다로 인해서 선진국이 됐어요, 바다를 장악하면서. 그게 사실상 미국인들의 DNA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지배 못하면 미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가 지금 강한 거죠. 미국 해군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산업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된 게 가장 크죠.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항해서 군함을 막 찍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군함을 건조하는 업체는 크게 두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 뭐 마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스롭 그루먼 산하에 또 뭐 조선소가 있고 한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구축한 미상의 배들, 뭐 항공모함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다 하는데, 코로나19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이제 막 방역 때문에 일도 못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돼요. 일이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왜 인제 어디로 가냐?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달업하고 뭐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숙련된 기술자들은 없고.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의 전투함 건조 과정에서 용접 불량 사태가 생겼어요, 한 번. 근데 이제 배를 만들 때 용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용접 기술이에요. 근데 전투함을 만드는데 용접 불량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아주 큰 손상을 주는 건 아니었지만, 용접 불량 사고가 생겨서 미 해군에 그걸 통보를 하게 되는 진짜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조금씩 겪고 있는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군함에 들어가는 주요 구성품들, 이런 것들도 코로나19 기간에 만들던 업체들이 도산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방위 산업이 약간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들.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미 해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투함 발주했는데, 이때까지 배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 보통 이제 우리가 MRO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운영 유지 보수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냉전 이후에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감축이 됐고, 물론 지금도 미국은 이제 국방비를 천조 쓴다, 천조국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지만, 이 운용 유지 보수와 관련된, 특히 이제 전투함의 운용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냉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배를 수리하러 들어가면 일정 시점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수리를 마치고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미국 내의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이제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에 관심 보인 것도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죠. 현재 중국의 선박 제조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의 특히 인제 군함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중화권에 있는 군사 평론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군함을 물만두 빚듯이 찍어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중국은 대형 조선소가 일단 미국보다 많아요. 그리고 다 그게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국영 조선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겠죠. 그리고 인제 중국 해군이 해군 군함 발주도 많이 했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은 중국도 방산 기술이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미국 못지않은 배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뭐 이지스 구축함에 이런 것들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뭐 몇 척 만드는 게 아니라 막 몇십 척씩 찍어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쟁이 안 되죠. 미국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죠. 물론 인제 전투함의 개별적인 성능은 미 해군이 앞설 수 있지만, 수량에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중국 해군이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무서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 해군이 저렇게 많은 전투함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데, 당장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가 중국과 맞닿아 있죠. 옛날에는 과거 뭐 80 년대, 90 년대 하더라도 우리 해군이 오히려 중국 해군보다 더 좋은 전투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중국 해군 전투함이 더 크고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이 서해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언의 압박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싫지만 이제 서해에서 만약에 중국군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감당을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미국이 도와주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 정도로 지금은 사실 중국 해군이 사실상 세계 2위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섭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미국과 중국의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앞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전투함 건조, 그다음에 운용 유지 보수. 이걸 앞으로 획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답이 안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한 게 동맹국을 생각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꼽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 근데 이제 일본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뭐 우리 못지않는 조선 강국이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탁 밀어버렸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밀려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조선소들이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JMU라고 해가지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큰 지주회사 하나로 해가지고 다 통합이 거의 다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특수선, 군함 쪽만 보면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중국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함 발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규 발주한 군함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조선하고 이제 축소가 됐고,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함은 지금 미 해군의 어떤 전투함 검대라든지 아니면 MRO를 하기에는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네 자국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군함 쪽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군함 만드는 조선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 규모 대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다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캐퍼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력이 많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군수 지원함 뭐 이런 것들 MR을 지금 하나오션에서 하고 있고. 근데 올해 아마 더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제 미 7함대가 사실 일본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전투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 이지스 구축함 MRO 사업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을 잘하는 나라, 조선을 잘하는 나라가 사실 다섯 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죠. 그게 뭐 열 몇 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중국은 줄 수가 없잖아요. 적국인데 줄 수가 없고. 그렇게 따지면 일본, 한국인데, 일본은 사실 이제 특수선 사업 쪽이 지금 자국내 물량 소화하느라 바쁘고, 다른 데 신경을 쓸 여력이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경쟁력이 없고, 유럽도 조선업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죠. 예를 들어 건조 능력, 유지 보수 능력을 할 수 있는 데는, 이게 약간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너무 국뽕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호주가 살 리는 없고, 호주는 사실 뭐 만드는 전투함마다 문제투성이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희망한 이유가 무역 관련이 아닌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걸 수도 있나요? 그 밑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언젠가 태평양에서 충돌을 할 것 같다. 그게 중국의 대만 침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중국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생각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들 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충돌로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한 거죠. 다급한데 역량을 안 받쳐주고,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에게 지금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한민국과 북한의 육해 공군의 군사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요건 좀 심플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상으로는 북한이 절대적 우위입니다. 절대적 우위인데,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넘사벽이죠, 이제. 우리가 넘사벽으로 너무 높죠. 숫자는 거기가 많지만, 무기 체계 하나하나의 그런 성능이라든가 능력을 봤을 때는 뭐 우리가 거의 넘사벽 수준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군사력의 허수가 많다라고 좀 봐요. 왜냐? 우리의 지금 병력이 50만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제가 군대 가서 밥을 못 먹거나 군복을 못 입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갔던 거는 이제 99년도에 갔으니까. 그때 뭐 우리나라 먹고 살만 했으니까. 근데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시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도 이제 탈북자분들 나와서 많이 이해하셨겠지만 일단 북한군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하고 우리 군 이렇게 장병들 뭐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적으로 차이가 크죠. 그리고 그 차이가 드러난 게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이죠. 보면 거기 지금 나가 있는 이 북한군 장병들이 뭐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20대 초중반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왜소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아 역시 이게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구나 얘네들이. 성장이나 이런 걸 못 했으니까.' 그게 너무 커 보이고 북한군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전쟁을 뭔가 남침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군사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을 봤을 때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제가 인제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 사실 매일 봐요,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걸 매일 보는데 보고 지금 이제 많이 나왔었죠. 뭐 드론에 공격당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에게 안보적 위협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좋든 싫든 같은 민족이잖아요. 보면서 참 슬퍼요, 사실. 엄청 슬퍼요. 우리 같은 민족이고 저 젊은 친구들이 저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용병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막 사실 인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러지만 SNS 통해서 보면은 정말 막 내장이 튀어나온 거 다 보여요.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참 하여튼 좀 씁쓸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전투 능력도 보면 인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남침을 위해서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군대였지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저런 전장 환경에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인 불리함을 많이 안고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이제 뭐 드론이 워낙 우크라이나에 변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뭔가 액션을 취할 거를 우크라이나군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드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격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뭐 드론이 직접 날아가서 타격을 하기도 하고 포로 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러시아군이 지원들도 잘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선으로 공격을 할 때 전선 앞쪽으로 뭐 연막탄을 쏴 준다든가 뭔가 이제 은폐, 엄폐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해 줘요, 지금 보면. 죽으라고 그냥 가라는 거죠. 니들이 희생을 통해서 돌파를 해라.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건. 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의미 없는 개죽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저 병사들이 전쟁이 끝나도 북한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저렇게 간 장병들 러시아에서 달러로 월급 꼬박꼬박 주고 큰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만약에 북한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체제 이반의 중심에 설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아 러시아는 이런데 북한은 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도 상당 기간 러시아에서 뭐 그게 군인이 됐든 아니면 뭐 재건 사업이 됐든 이런 걸로 상당 기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단위를 쪼개서 북한으로 들여온다든가 로테이션 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돌아가도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잘못하면 수용소로 갈 수도 있다.' 참 비참한 거죠 사실.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제 공격할 경우 벌어지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북한이 이 핵을 사용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북한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핵에 의해서 큰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군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삼축 체계.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뭐 이런 걸 하는 게 북한이 만약에 핵을 쏠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삼축 체계를 통해서 날라오는 핵미사일을 요격을 하고 대응해서 우리도 핵은 쓰진 않지만 재래식 무기로 제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게 될 징후가 보이면 어쩌면 미국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핵에 맞는 것보단 선제 타격하는 게
오히려 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작전 개념도 사실은 지금 많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이 핵으로 선제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걸로 우리한테 위협은 할 수 있죠. 쏜다. 쏜다. 하지 마. 하지 마."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협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과거처럼 뭔가 재래식 무기로 뭘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잘 보시면 북한이 요즘에 이제 무기 개발하는 거 보면 핵, 그냥 미사일, 요 두 가지로 많이 인제 집약이 되죠. 왜냐면 재래식 무기 뭐 전차, 자주포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군이 갖고 있는 걸 대체하려면 핵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북한군이 예를 들어 이제 장사정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수명이 다 했어요. 그 무기체계 수명은 보통 이제 30 년, 40년 보는데 80 년대에 만들어서 배치했던 무기들은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이에요. 80-90 년대에 배치했던 게. 그러다 보면 지금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남침을 한다. 그러니까 한두 번 쓰면 못 쓰는 물건들이에요, 이제. 그 정도로 인제 재래식 무기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한국 무기는 무엇인가요? 다 두렵죠. 지금 뭐 KF-11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F-35가 없어도 KF-11 정도면 북한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는 거의 공중전에서 다 KO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뭐 KF-16도 마찬가지고, KF-16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한보다는 주변국 공군에 대응한다는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부터 그런 것들 다 집어넣었거든요, 요소들을. 그래서 사실은 KF-11도 뭐 언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제 뭐 현무5,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들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인제 재래식 무기로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때릴 수는 없어요. 핵을 쓰는 순간 북한은 어떤 방식이 됐든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무5도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거의 얘는 뭐 한 발로 거의, 물론 전술핵급의 위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정도의 뭐 위력에 상당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북한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점이죠. 왜냐면은 지금 평양은 북한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어요. 물론 인제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뭔가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그게 과연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성능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보면 북한은 사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쏜 미사일은 거의 백발백중으로 그냥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죠. 2025년 K방산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025 년에 우리가 인제 K방산 관련돼서 주목할 거는 뭐 여전히 수출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중동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난해 좀 인제 사우디에서 이 국방 경비, 그러니까 사우디군이 좀 독특합니다. 육해 공군이 있고 또 별도의 군사 조직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장관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사람을 위해서 화력 시범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K2 전차, K9 자주포 뭐 여러 가지 국산 무기 다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올해는 뭐 사우디라든지 뭐 UAE라든지 이런 데서 뭐 K9 자주포 혹은 K2 전차 수출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인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중동에 많이 수출했었거든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 25 년도에는 뭐 중동 쪽 수출이 많이 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인제 앞서도 인제 군함 말씀드렸지만 군함 관련돼서 특히 MRO 관련돼서도 아마 미국 쪽에서 좀 수주하는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K방산이 기로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90 년대 말 2000년 초반에 고민했던 게 그거였죠. '자, 이제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놓고 상당히 고민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K방산이 딱 그 기로점에 왔어요. 예, 물론 인제 해외 경쟁 무기들에 비해서 뭐 가성비라든가
물론 이런 것들도 강점이 있지만 일단 우리 K방사의 강점은 생산 능력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어쩌면 조금 더 빨리 정확한 시점에 인도를 해 주거든요 지금. 그게 상당히 큰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이 끝난다고 해서 세계의 평화가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 끝났다라는 건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예고편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국방비도 올리고 새로운 무기를 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제가 아까 미국 군한 얘기하면서 했지만 미국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인제 군함 빼고 다른 거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오더 받은 물량이 너무 많아서 최근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 지금에 인제 미국이 어떤 무기를 주문한다 그러면 번호표 뽑고 한 2-3년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시급한데 물건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쪼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K2 전차 만드는, 지금 가동률이 100%가 넘었어요. 공장 가동률이 101. 몇 %예요 지금.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라인이 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안 되면 정말 야근하면서까지도 물건을 만드니까. 근데 인제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이 그런 걸 못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인건비가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제 뭐 그들 나라들보다 소득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받쳐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가성비 있는 물건을 제때 전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인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제 K2 전차가, 저는 인제 전차계의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네시스에 가진 단점이 몇 가지가 있죠. 차는 독삼사 차들이랑 크게 뭐 성능면의 차이는 없지만 약간 인제 네임 밸류, 브랜드 밸류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인제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넓혀갈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저는 뭐 해외에 있는 많은 인제 뭐 방산업계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군사 전문 기자라든가, 보통 이 사람들과도 이제 방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건 알아요. 아 한국이 K9 자주포가 있고 K2 전차가 있고 FA50이 있고 KF21을 만든다. 이건 알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회사가 만들지?' 이거는 약간 물음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방산 업체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잘 알려진 게 최근이잖아요. 해외의 인지도는 더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우리 지금 우리 케이팝이 잘 나가니 이렇게 좀 뭔가 콜라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다라 그러면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지금 K방산이 물론 무기 체계의 그런 성능도 있지만 해외에서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케이팝 이런 것들이 인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사실 방사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해외 전시회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몇 번 겪어 봤는데, 전시회 나가도 사실 UAE에서 한 전시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인제 UAE 사람이 "너 한국 사람이냐고." "맞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어 그래? 그럼 사진 한 장 같이 찍자." 이러고, 그리고 제가 그때 카이드 다녔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막 소개도 해 주고 그랬어요. "아 이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전투기야." 막 이래서 소개도 해 주었는데 "어 그래? 이걸 한국이 만들어?" 그러니까 인제 지금 그런 이제 케이팝이나 K컬처, K무비가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그런 브랜드 가치라든가 밸류를 확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요것도 사실 K방산과 접목을 잘하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K방산이 뭐 2022년 전만 해도 주식 시장에서 파워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중무장대, 우리가 많이 중공업 쪽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껴있는 상황이었는데, 2022년 인제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지금은 몇몇 특정 업체는 그렇게 안 올랐지만 3배 이상씩 올랐어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앞으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왜냐면 인제 앞서 제가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받쳐줘요. 근데 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K방산도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스트리트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저는 사실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 방산주 주목해라. 지금 미국 방산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물론 이제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지만 올라갔던 적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인제 미국 방산주도 특징이 뭐냐면 미국 주식이 그렇잖아요. 미국 방산주들도 배당이 괜찮아요. 쏠쏠해요, 걔네들도. 그래서 국내 방산주, K방산주, 그다음에 아메리칸, 미국 방산주 잘 하시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인제 또 주목해야 돼 미국은 좀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인제 사실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방산 주식,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거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보면 이렇게 사실 우리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제 비상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비상장된 주식도 이렇게 좀 트레이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비상장된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들도 이게 투자의 가치가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좀 떠오르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인제 요즘 미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방산업체보다는 새로운 스타트업 방산업체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 그런 붐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K방산주는 잘 나가요, 지금. 사실 제가 인제 저도 이제 전에 방산업체에 근무를 했었고 인제 친한 분들이 있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아 저게 될까?' 이랬는데 3배가 뛰었으니까. 예 자사주 갖고 이렇게 회사 다니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묶여 있잖아요. 2년 몇 년 지나야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인제 뭐 집 산다 그러면서 쪼금씩 팔고 오다가 사실 다 판 분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죠. 반면에 인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근무하실 때 인제 배당 받아 가지고 요즘 이제 방산업체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임원으로 있다가 주식 받고 나갔는데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세뱃이 다 뻥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 온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아 그래서 내가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산다고. 그 정도로 지금 방산주가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 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사실 뭐 부동산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방산주가 하나의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